내 시 한 편이 나를 이긴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도 그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 허나 수양대군이 동생에게 사약을 내린 날 그 침묵 속에 그 말이 담겨 있었다. 붓을 들었다. 칼 대신 붓을. 조선 왕실에서 태어나 시를 짓고 그림을 후원하며 살았던 왕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붓이 문제였다. 형은 그 붓이 무서웠다. 칼보다 더. 꿈속에서 이상향을 그려낸 왕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의 이름 하나에 모여들었던 왕자. 그 왕자는 36의 형의 손에 사약을 받아 마셨다. 예술로 세상을 품으려 했던 사람이 그 예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야기. 1418년 조선 왕실의 셋째 왕자가 태어났다. 이름은 이용, 훗날 안평대군이라 불릴 인물이다. 아버지는 세종대왕이었고 어머니는 소헌왕후 심씨였다. 형으로는 훗날 문종이 될 첫째, 그리고 수양대군이 될 둘째가 있었다. 세 형제는 나란히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셋의 결이 완전히 달랐다. 첫째 문종은 학문에 진지하고 성실했다. 아버지 세종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 수양은 달랐다.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를 좋아했다. 조용히 있는 법이 없었고 무언가를 원하면 반드시 손에 넣으려는 기질이 있었다. 그런데 셋째 안평은 두 형과 또 달랐다. 붓을 잡으면 시가 흘러나왔고 글씨는 보는 이마다 탄성을 자아냈다. 그림을 보는 눈도 남달랐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감각, 그게 이 아이에게는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조선 초기 양반 사회에서 한시를 짓는 능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건 지적 능력의 최고 척도였다. 과거 시험에도 시가 들어갔고 외교 자리에서도 시를 주고받았다. 즉흥적으로 완성도 높은 한시를 뽑아내는 능력은 그 사람의 학식과 감각, 그리고 인품까지 드러내는 일이었다. 안평대군은 그걸 타고났다. 형들도 시를 지었지만 이 부분만큼은 안평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태종과 세종대를 통틀어도 안평대군만큼 한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왕실 인물은 드물었다는 평가가 전해진다. 세종은 왕자 교육에 공을 들였다. 1430년 무렵 안평을 비롯한 왕자들이 성균관에 입학했다. 경서와 사서를 공부하고 유학의 기본 틀을 익혔다. 안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학, 역사, 회화, 서예. 손대는 분야마다 두각을 나타냈다. 사람들은 그를 시서화 세 가지를 모두 꿰뚫었다 하여 삼절이라 불렀다. 삼절, 세 가지 절정, 왕자에게 붙이기엔 꽤 대단한 칭호였다. 세종은 이 아들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는 안평대군에게 별도의 저택과 재정을 따로 내려주었다. 안평대군은 그 공간을 자신만의 세계로 꾸몄다. 당대의 문사들과 학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시를 읊고 그림을 감상하고 서로의 글씨를 품평하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요즘 말로 하면 문화살롱이었다. 그 시대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이 한 왕자의 집에 모여들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다. 안평대군은 이 모임을 정치적 의도로 열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그냥 좋아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좋은 시와 그림을 나누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훗날 어떻게 읽히게 되는지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 안평대군이 교유한 인물들은 단순한 문인이 아니었다. 집현전 출신 학자들, 조정에서 영향력을 가진 관료들, 당대 지성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그가 그들과 시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자연스럽게 조선 지식인 사회의 중심에 자리하게 됐다. 누가 시켜서 된 일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 그의 재능과 인품이 사람을 끌어당겼다. 세종 치세 말년, 조정에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학자 관료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왕권을 보좌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안평대군은 이들과 깊이 교유하며 사대부 사회에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지식인 사회의 구심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후대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흥미롭게 본다. 안평대군 본인은 예술 후원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즐겼겠지만 결과적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는 단순한 문화 모임을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광범위한 인맥, 지식인들의 신망, 왕실 구성원이라는 신분.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존재는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순간 자동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세종이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았다. 세종은 강력한 왕이었고 그의 그늘 아래 왕자들은 제자리를 지켰다. 안평대군은 그저 학문을 닦고 예술을 즐기며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 그 시절만큼은 정말 평온했다. 궁궐 안에는 서리빨 같은 정적보다 학문의 향기가 흘렀고 안평대군의 집에는 날마다 붓소리와 시 읊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행복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찬 삶,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들, 함께 꿈을 나누는 벗들. 허나 그 평온은 영원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 왕이 늙으면 세상이 흔들린다. 그리고 세상이 흔들리면 가장 빛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된다. 1447년 봄, 안평대군의 나이 30 즈음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주 선명한 꿈을 꿨다. 깊은 산 어딘가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골짜기. 안개가 낮게 깔린 그 너머로 기이한 봉우리들이 솟아있었고 그 사이로 맑은 물이 흘렀다. 현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풍경이었다.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선명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다. 잠에서 깬 안평대군은 그 꿈을 잊고 싶지 않았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곧장 화원 안견을 불렀다. 내가 꿈에서 본 세계가 있다. 그것을 그려라. 안견은 사흘 만에 그림을 완성했다. 그게 바로 목류도원도다. 안견은 당시 조선 최고의 화원이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의 다른 작품들과 결이 달랐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었다. 꿈의 질감이 거기 담겨 있었다. 화면 왼편에는 현실 같은 마을이 펼쳐져 있고 오른편으로 갈수록 점점 비현실적인 풍경으로 이어졌다. 암벽이 솟구치고 폭포가 흐르고 그 너머로 꿈속의 이상향이 펼쳐졌다. 사흘 만에 그렸다고 믿기 어려운 작품이었다. 그러나 안평대군이 꿈의 정취를 너무 생생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꿈을 꾼 사람과 그림을 그린 사람이 하나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조선 전기 산수화의 최고봉, 이 그림에 붙는 평가다. 오늘날까지 그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그림을 당대 최고의 문사들에게 돌렸다. 그림을 보고 시와 글을 남겨달라고 청한 것이다. 그림 뒤에 제발과 찬시를 붙이는 방식이었다. 지편전 학자들, 조정대신들, 당대 이름난 지식인 20여 명이 목류도원도 뒤에 글을 남겼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문화 행사였다. 그림 한 점이 그 시대 최고 지성들의 집단 창작으로 이어진 것이다. 안평대군이 꿈을 꾸고 안견이 그림을 그리고 당대 문사들이 그 위에 시와 글을 얹었다. 이건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지적 문화적 결집체였다. 여기 참여한 인물 목록을 보면 단순하지 않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조정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올라있다. 지편전의 학자들도 있었다. 훗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명단은 사실상 안평대군 주변 인맥의 지도였다. 그것도 조선 최고 수준의 인맥. 권력 핵심부터 지식인 사회까지 아우르는 연결망이 이 그림 한 점에 담겨 있었다. 안평대군이 이걸 정치적 의도로 했느냐? 아마 아닐 것이다. 그는 그냥 좋아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 꿈이 아름다웠고 그림이 마음에 들었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게 전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세계에선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읽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명단은 훗날 아주 불길한 방식으로 읽히게 된다. 목류도원도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상당수가 개유정난 이후 수양대군 정권에 의해 숙청되거나 밀려났다. 아름다운 예술 행위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훗날 죽음의 빌미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후대에 이 그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목류도원도를 여러 시각으로 바라본다.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안평대군의 내면을 읽는 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원이라는 이상향은 현실 도피의 상징이기도 하다. 권력 투쟁이 시작되던 그 시절, 안평대군은 꿈속에서나마 현실과 다른 세계를 그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연구자들 중에는 이 그림이 권력 세계로부터의 탈출구, 정신적 이상향을 상징한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향을 허락하지 않았다. 목류도원도는 지금 일본 덴리 대학에 소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최고의 예술 작품이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그 경로는 이 이야기의 뒤편에 있다. 정확한 반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훗날 이 그림은 일본으로 건너가 수백 년 뒤 그곳에서 확인됐다. 지금도 그 그림은 돌아오지 않았다. 꿈속 이상향을 그린 그림이 정작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비극이다.
안견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데는 이 그림의 역할이 컸다. 후대는 안견을 말할 때 목유도원도를 먼저 떠올린다. 그리고 목유도원도를 말할 때 안평대군을 함께 떠올린다. 두 사람은 이 그림 하나로 영원히 묶여 있다. 한 사람은 꿈을 꿨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꿈을 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꿈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 예술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은 사라져도 그가 만든 것은 남는다. 안평대군은 죽었고 그의 가문은 무너졌지만 그가 꿈에서 본 세계는 지금도 종이 위에 살아있다.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다. 왕위는 장남 문종이 이었다. 그러나 문종은 몸이 좋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았고 즉위 후에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았다. 재위 기간 내내 병상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걱정했고 조정은 불안했다. 그리고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문종마저 세상을 떠났다. 두 번의 상이 연달아 왔다. 세종의 죽음과 문종의 죽음. 조선 왕실은 짧은 시간 안에 두 개의 기둥을 잃었다. 뒤를 이은 건 단종이었다. 나이 12살이었다. 12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 6학년 또래의 어린 나이였다. 그 나이에 왕이 됐다.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혼자 용상에 앉았다. 주변에 있는 건 욕심을 가진 어른들 뿐이었다. 조정은 이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를 두고 팽팽한 긴장 속에 놓였다. 실권은 집현전 출신 학자 관료들, 그 중에서도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이 쥐고 있었다. 그들은 선왕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실제로 문종은 죽기 전에 이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했다. 고명 대신들이었다. 그런데 수양대군의 생각은 달랐다. 수양은 왕의 형이었다. 단종의 삼촌이었다. 그는 군사력도 갖고 있었고 의지도 강했다. 그런데 조정은 학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자신이 설 자리가 없었다. 나라가 어린 조카의 것이라면 자신은 그 나라에서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을 것이다. 수양대군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넓혀나갔다. 1452년 그는 사운사 자격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외교 무대에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명나라에서의 활동은 수양의 위상을 높였고 귀국 후 그는 더욱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귀국 후 수양대군은 황표정사를 폐지했다. 황표정사는 황제의 교지와 관련된 정무를 처리하는 기구 성격이었다. 이걸 없앤 건 기존 대신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신 중심의 구도를 만들려는 시도였다. 조정의 균형을 자신 쪽으로 기울이려는 첫 번째 수였다. 그런데 여기서 안평대군과 학자 관료 세력이 방역에 나섰다. 1453년 9월 안평대군은 황표정사를 다시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수양대군이 폐지한 것을 안평이 되돌린 것이다. 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었다. 조정 내 힘겨루기에서 안평이 수양을 이긴 것이었다. 수양대군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조정에서 동생에게 졌다. 그것도 자신이 공들여 만든 구도를 동생이 뒤집어 버렸다.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분노의 이면에는 오래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 안평대군이 이진곡을 통해 함경도 경성의 무기를 한양으로 옮기게 했다는 내용이 기록에 전해지기도 한다. 이게 어떤 의도였는지는 지금도 논쟁이 있다. 방어적 조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양대군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건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었다. 무기를 움직인다는 건 군사력을 의식한다는 뜻이었다. 수양대군의 눈엔 이 모든 게 하나로 보였을 것이다. 동생이 자신을 막으려 한다. 조정 대신들과 손잡고 제도를 되돌리고 무기까지 움직이며 이건 단순한 예술가의 행보가 아니었다. 적어도 수양의 시각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 안평대군이 정말로 수양대군을 제거하거나 권력을 장악하려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 기록 어디에도 그런 직접적 증거는 없다. 황표정사 부활이나 무기 이동은 기존 권력 구도를 지키려는 방어적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단종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가 어떠했든 수양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랐다. 동생이 자신의 길을 막고 있다. 그게 전부였다. 조정 내의 긴장은 점점 높아졌다. 학자 관료 세력과 수양대군 사이의 간극은 메워지지 않았다. 어린 단종은 이 긴장의 중심에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언젠가 터질 것이라는 걸
조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조선 초기 문학과 예술 모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다. 문사들이 어떤 인물의 집에 모인다는 건 그 인물을 중심으로 지식인 사회가 연대한다는 신호였다. 함께 시를 읊고 술을 마시고 그림을 감상하는 자리는 동시에 정치와 세상을 논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당시 지식인의 모임은 단순한 친목 활동이 아니라 인사와 정책, 정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대를 형성하는 장이었다. 그 시대 가장 화려한 문화살롱의 주인은 안평대군이었다. 그의 집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모였다. 지편전의 학자들, 조정의 관료들, 이름난 시인들과 서예가들. 안평대군은 이들을 후하게 대접했고 함께 시를 짓고 그림을 품평했다. 그의 문화 취향과 예술 안목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고 그 공간에 초대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영예였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간이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외부에서 그렇게 읽히기 시작했다. 수양대군의 눈에 안평대군의 예술 모임은 어떻게 보였을까? 조정 핵심 인물들이 동생의 집에 모인다. 지편전 학자들이 동생과 가깝게 어울린다. 지식인 사회의 신망이 동생에게 쏠려 있다. 이건 예술 모임이 아니다. 반대 세력의 구심점이다. 연구자 심경호는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짚는다. 문학예술 모임 자체가 권력 행위로 여겨졌던 시대에 안평대군의 행위는 실제 목적이 어떻든 권력의 현시로 보였을 것이라고. 안평이 의도했건 아니건 그의 살롱은 수양대군에게는 정치적 위협으로 읽혔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게 있다. 수양대군의 개인적 감정이다. 수양대군도 시를 지었다. 그러나 한시만큼은 끝내 안평대군의 수준에 닿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즉흥적으로 시를 뽑아내는 감각, 그 타고난 예술적 자질만큼은 동생을 따라갈 수 없었다. 왕실에서 자라며 항상 비교당했을 것이다. 지식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수양이 아니라 안평이었다. 시 한 편을 두고도 사람들은 안평의 것을 먼저 칭찬했다. 수양대군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형이라는 사실, 더 강하다는 사실, 더 야망이 크다는 사실이 있었지만 그 하나만큼은 동생이 자신을 이겼다. 시 한 편이 자신을 이겼다. 연구자들은 이 심리적 요인이 안평대군 제거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됐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순수한 정치적 계산만이 아니라 오래 쌓인 열등감과 감정이 결합됐다는 것이다. 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칼로 없애버리는 것. 이건 권력자들이 종종 선택하는 방식이다. 몽유도원도에 이름을 올린 20여 명의 문사들. 이들의 명단을 계유정난 이후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 섬뜩한 일이 벌어진다.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수양대군 정권에 의해 숙청되거나 밀려났다. 아름다운 그림 하나에 시와 글을 보탰다는 사실이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 것이다. 몽유도원도는 은유적으로 죽음의 명단이 됐다. 예술이 이렇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모였던 문사들은 몰랐을 것이다. 안평대군도 몰랐을 것이다. 그저 아름다운 그림 앞에 앉아 시 한 편 남긴 것뿐이었는데 이 장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짚고 싶다. 예술과 정치가 분리되기 어려운 조선 초기의 구조 속에서 안평대군의 문화활동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적 사건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그게 그의 비극의 본질적 구조였다.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이 됐다. 그것도 가장 잘하는 일 때문에.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전 안평대군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기록들을 종합하면 그는 정치의 장보다 예술의 장에서 훨씬 더 빛났고 그 공간을 더 좋아했다는 인상을 준다. 연구자 심경호는 그를 정치의 장을 떠난 거사에 가까운 인물로 묘사한다. 거사, 세상사를 떠나 학문과 예술에 침잠하는 사람. 그 표현이 안평대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왕자였다. 왕자는 거사가 될 수 없었다. 아무리 예술을 좋아해도 아무리 정치를 싫어해도 왕실의 피가 흐르는 한 그는 권력의 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게 그의 가장 근본적인 비극이었다. 세종이 살아있던 시절을 그는 어떻게 기억했을까? 아버지가 강건했고 나라가 안정됐고 자신은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시절. 그 시절의 기억이 그를 더 깊이 예술 속으로 밀어넣었을 것이다. 세상이 편안할 때 예술이 꽃핀다. 그리고 그 꽃이 피었던 시절이 지나갔다는 것을 그도 서서히 느꼈을 것이다. 문종이 즉위했을 때 안평대군은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
형 문종은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어 지편전을 중심으로 학자들을 키우고 문화를 꽃피울 것이었다. 안평대군과 가장 가까운 성향의 왕이었다. 그런데 문종은 병들었고 너무 일찍 떠났다. 2년이었다. 겨우 2년이었다. 그 2년 동안 안평대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의 건강이 날로 나빠지는 것을 보며 그 다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어린 조카가 왕이 될 것이고 조정은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는 아마도 다른 형 수양대군과 자신이 충돌할 것이라는 걸 예감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다. 수양은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했고 안평은 문화로 세상을 품으려 했다. 이 두 방향은 태생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단종이 즉위하고 조정이 불안해지던 그 시절 안평대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학자 관료들과 교유하며 단종 체제를 지키려 했다는 해석이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어린 조카를 진심으로 걱정했을 것이다. 세종과 문종이 공들여 쌓아온 조선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것이다. 허나 그 마음이 어떠했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역사는 마음을 기록하지 않는다. 행동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의 행동들은 수양대군의 눈에 위협으로 읽혔다. 목유도원도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현실에 없는 이상향을 꿈에서 보고 그림으로 남겼다는 것. 어쩌면 그건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권력투쟁이 가시화되던 그 시절 복숭아꽃 핀 이상향을 꿈에서 찾았다는 것이. 그 이상향에서 그는 잠시나마 편안했을 것이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었다. 수양대군이 움직였다. 그는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다. 기습이었다. 날이 어두웠고 사전에 아무런 예고가 없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치명상을 입었고 결국 그날 밤 혹은 다음 날 살해됐다. 당시 그는 조선 최고의 실권자였다. 수십 년을 조정에서 버틴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기습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다.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이 줄줄이 처형됐다. 단종의 고명 대신들, 어린 임금을 보좌하라고 선왕이 지목한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계유정난이다. 명분은 단종을 보위한다는 것이었다. 역적들이 단종을 둘러싸고 나라를 농단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하여 왕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틀어주기 위한 무력 쿠데타였다. 단종을 보위한다는 명분으로 단종을 지키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한 것이다. 이 정변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됐는지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습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방역은 없었다. 아무도 막지 못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공포에 질렸고 일부는 재빠르게 수양대군의 편으로 돌아섰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안평대군이었다. 정난 직후 안평대군은 반역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그가 황보인 김종서와 연결돼 있었고 황표정사를 되살렸고 무기를 이동시켰다는 것이 혐의의 근거였다. 수양대군은 이를 반역 도모의 증거로 삼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종이 안평대군의 반역을 규탄하는 교서를 내렸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 교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당시 단종은 이미 수양대군에게 실권을 빼앗긴 상태였다. 12살 임금이 삼촌을 반역자로 규탄하는 문서를 자신의 의지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교서는 수양대군의 의도를 단종의 이름으로 포장한 문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됐다. 이미 끝이 정해진 유배였다. 수양대군이 동생을 살려둘 이유가 없었다. 살아있는 한 잠재적 위협이었고 그의 이름 하나가 반대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양지가 교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뀐 지 8일 만에 사사명령이 내려졌다. 사약이었다. 1453년 10월. 안평대군의 나이는 36이었다. 36. 지금으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다. 그는 살아있었다면 어떤 작품을 더 남겼을까? 어떤 예술가를 후원했을까? 어떤 시를 지었을까? 그런 상상을 허락하지 않는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칼을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왕자가 칼로 다스리는 형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그것도 사약이라는 형식으로. 겉으로는 법 절차에 따른 반역자 처벌이었지만 실질은 정적 제거였다.
그의 죽음은 계유정난이 단순한 대신 제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양대군은 잠재적 경쟁 세력을 모두 정리했다. 대신들도, 학자들도, 그리고 왕실 내 경쟁자도. 안평대군의 죽음은 그 마무리였다. 안평대군이 죽고 난 뒤 그의 세계는 남김없이 부서졌다. 아들 이우직은 강화도로 유배됐다가 처형됐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다. 연좌제였다. 가문의 남성 계보가 끊겼다. 안평대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질 혈통이 지워졌다. 아내는 관비가 됐다. 관비란 관청에 속한 노비였다. 왕자의 아내가 왕실 혈통의 여인이 국가기관 소속 노비로 전락했다.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인격과 신분의 완전한 말소였다. 며느리와 딸은 더 처참했다. 이들은 권람의 집 노비로 분배됐다. 권람은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 편에 섰던 공신이었다. 왕실 혈통을 지닌 여성이 공신 개인 집안의 종이 된 것이다. 조선의 신분제 질서 속에서 이보다 더 극단적인 추락은 없었다. 그의 집과 재산, 소장하던 서책과 예술품들은 몰수됐다. 권력자들 사이에 나뉘거나 국유화됐고 상당수는 행방이 묘연해졌다. 안평대군이 평생 모은 컬렉션이었다. 당대 최고 수준의 그림들, 희귀한 서책들, 자신이 직접 쓴 서예 작품들,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흩어졌다. 목류도원도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는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되는 이 그림은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돌아오지 않았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보고 그리게 한 이상향이 고향 땅에 없다.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에서도 이름이 지워졌다. 서인으로 강등됐다. 공식적으로 그는 반역자였다. 왕실 구성원도 아니었다. 그냥 반역을 도모하다 처형된 죄인이었다. 안평대군이 주도한 예술 네트워크도 함께 붕괴됐다. 그의 집에 드나들던 문인들은 새로운 정치 질서에 적응해야 했다. 일부는 수양대군 정권에 협력했고 일부는 숙청됐다. 아름다웠던 살롱은 공포 속에 해체됐다.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던 그 공간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없었다. 이 모든 걸 보면 수양대군의 조치가 단순한 경쟁자 제거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는 안평대군이라는 이름이 가진 모든 것을 지우려 했다. 인물만이 아니라 가족, 재산, 예술품, 기억까지.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맥과 문화적 영향력 자체를 뿌리째 뽑으려 한 것이다. 조선의 정치폭력은 이렇게 작동했다.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것들도 함께 지웠다. 그래야 반대 세력이 그 이름을 구심점으로 삼을 수 없으니까. 기억을 지우는 것이 가장 완전한 제거였다. 이 점에서 안평대군의 비극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과 문화가 권력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도 권력이 그것을 지우기로 결심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 몇 점의 서예 작품이 남았고 목류도원도가 남았다. 조선 왕조실록 속에 그의 이름이 남았다. 후대 연구자들이 그를 기억했다. 수양대군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안평대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계유정난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고 그도 세상을 떠났다. 조선은 계속됐다. 왕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안평대군은 공식적으로 반역자였다.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안평대군은 복권됐다. 왕실 족보에 이름이 다시 올랐다. 반역자의 낙인이 공식적으로 벗겨졌다. 조선 후기 왕권이 과거의 정치 사건들을 재평가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흩어진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은 사라졌고 소장품은 없어졌으며 그가 만든 문화 공간도 복원할 수 없었다. 복권은 이름을 돌려준 것이지 삶을 돌려준 게 아니었다. 목류도원도는 여전히 일본에 있다. 근현대 학계에서 안평대군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그의 예술적 업적, 그가 후원한 작품들, 그가 형성한 문화 네트워크가 다시 평가됐다. 연구자들은 그를 조선 전기 문화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시, 서, 화가 결합된 융합 예술을 주도한 인물로.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야심가인가, 희생자인가. 이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최근의 연구 경향은 점점 희생자 쪽으로 기운다. 기록 어디에도 그가 왕위를 직접 노렸다는 증거가 없다.
황표정사 부활이나 무기 이동은 반역의 증거라기보다 기존 권력 구도를 지키려는 방어적 움직임에 가깝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세계일보 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시대를 잘못하고 난 천재 예술가였다. 반역자가 아니었다. 칼 대신 붓을 들었던 왕자, 꿈속 이상향을 그림으로 남겼던 왕자, 시 한 편으로 형을 이겼던 왕자, 그리고 그 시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왕자. 오늘날 안평대군은 몽유도원도의 꿈을 꾼 왕자로 계유정난의 첫 희생자로 기억된다. 예술과 권력의 관계를 다시 묻게 하는 역사적 사례로 연구된다.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재능이 지나치게 빛나면 위험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위험한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면 위험한가? 조선 1453년의 답은 그랬다.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가 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안평대군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답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양대군은 동생을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동생의 꿈은 지워지지 않았다. 몽유도원도는 살아남았다. 안평대군이라는 이름은 살아남았다. 부시 칼을 이겼다.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